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IT 사용 설명서, 5G부터 메타버스까지 일상을 바꾸는 IT 상식, 김지연 지음, 크레타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작가의 말 1장, 일상을 바꾼 IT 상식 2장, 일터를 바꾼 IT 매뉴얼 3장, 신기술 메타버스와 암호화폐가 이끄는 변화 4장, IT 산업의 변화 5장, 세상을 바꾼 IT 스펙트럼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가의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말. 인터넷 생태계가 지배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지난 20년간의 산업 변화에 따라 흥망성쇠한 기업들을 보면 한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의 대세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입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 엔비디아, 어도비, 페이팔, 넷플릭스 등도 순위권에 있죠. 국내에서 갓 20년 넘은 기업 역사를 가진 카카오와 네이버가 50년 넘는 기업들을 제치고 3위, 4위에 오른 것이 2021년 6월입니다. 이제 세상은 웹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인터넷 생태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디지털이 채우지 않은 시공간이 없을 정도로 삶에 깊숙하게 온라인이 침투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온라인 경험을 전 세대로 확장했고 기존보다 더 오래, 더 자주 인터넷에 머물게 했습니다. 재택근무, 재택수업, 그리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고 먹는 시간도 늘어났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면서 관련된 기술, 솔루션, 그리고 비즈니스의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마트보다는 마켓컬리를, 동네 편의점보다는 배달의 민족, 비마트를, 백화점보다는 쿠팡을, 은행보다는 카카오뱅크를, 신용카드보다는 네이버페이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 일상이 바뀌면서 기업의 비즈니스도 자연스럽게 온라인, 인터넷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부르고 이처럼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육 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원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카카오톡이나 구글톡스 등을 통해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니 이제 디지털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려면 당연히 디지털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산수, 국어, 도덕 등의 상식적인 것을 알아야 문명사회에 사는 것처럼 현재 디지털 사회 속에서는 디지털을 알아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 책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일상과 일터에서 평소 접하는 디지털 기술로 그 기술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거기에 사용된 기술의 원리를 알면 더 쉽게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소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메타버스 등의 기술 역시 우리 사회와 세상, 그리고 산업과 기업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IT 전반의 상식을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숲을 읽듯이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넘어 앞으로 이들 디지털 세상이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이 책 한 권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신기술 메타버스와 암호화폐가 이끄는 변화. 메타버스 시대, 어디에 투자할까? 2021년 6월 기준으로 미국 나스닥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1위가 애플,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순이다. 6위는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이며 이어 테슬라, 알리바바가 뒤를 잇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ICT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시도하는 디지털 기업이라는 점이다. 모두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전기차 등의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또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게 될까?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독자적인 칩셋을 만드나? 모바일 시대에 가장 고도 성장한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코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이들 스마트폰에 필요한 반도체와 메모리,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일 것이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성공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메타버스는 어떤 기업들을 수혜주로 만들까? 당연히 VR, AR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기업이 아니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인터넷 기반으로 성장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점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물론 소니, HTC, 애플 같은 전통 제조사들도 향후 메타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 쯤에는 관련 기기를 생산하며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기에 필요한 부품 업체들도 주목받을 것이다. VR, AR 기기는 지금보다 더 고해상도에 선명하고 진짜 같은 실사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 칩셋과 메모리, 그리고 이들 기기를 보다 몰입감 있게 사용하게 해주는 입력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들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기업들도 수혜주다. 그런데 이미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메타버스 전용 칩셋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기기에 탑재하고 있다. 외부의 칩셋 제조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칩셋까지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칩셋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자사에 특화된 기능을 지원하는 고용량, 고사양의 주문형 칩이 꼭 필요하다. 이는 비단 메타버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글이 거대한 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TPU, 구글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전용 칩을 만들고 자체 스마트폰 개발을 위한 모바일에 투자하며 테슬라가 FSD,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자체적인 AI 칩셋을 만들고 있다. 특히 애플은 맥, 아이패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A 시리즈, M 시리즈 칩셋을 만들고 있기도 하다. 메타버스 역시 각 빅테크 기업별로 차별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칩셋에 투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반도체보다 성능과 효율을 더 높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특별한 서비스 경험을 구축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확장할 숨은 기업을 찾아라. 메타버스 시장이 무르익으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관련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나 메타버스의 각종 킬러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주목할 것이 아니다. 바로 이들 기업에 필요한 각종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주목해야 한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후방에 숨어서 B2B로 메타버스 사업을 하는 여러 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다. 1995년쯤 한창 개인용 컴퓨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조립 컴퓨터가 인기를 끌었는데 이때 용산의 컴퓨터를 조립하고 부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큰 호황이었다. 그런데 모든 매장이 돈을 번 것은 아니다. 돈 버는 매장은 일부였을 뿐이며 그나마 계속 이어지지도 못했다. 반면 용산에서 돈을 꾸준하게 번 곳은 따로 있었다. 다름 아닌 음식점들이다. 매장을 찾는 사람들과 매장들을 고객으로 삼은 음식점들은 대체로 망하지 않고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처럼 메타버스에도 음식점 같은 기업들이 존재한다. 메타버스의 경험은 공간의 디자인에서 완성된다. 오프라인에서 특정 장소에 갔을 때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공간이 주는 분위기 덕분이다. 눈앞이 탁 트여서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의 절경이나 천고가 높고 벽면에 멋진 미술 작품들과 독특한 창문이 질비해 웅장한 느낌을 주는 성당, 붉은 조명과 멋진 대리석 바닥, 고풍스러운 식탁과 의자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등은 모두 공간이 주는 경험이다. 메타버스는 그렇게 공간에서 다양한 감동과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그런 공간을 제대로 꾸미기 위해서는 3차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3D 모델링, 렌더링 솔루션과 고화질로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리얼 엔진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3D 콘텐츠를 쉽게 디자인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저작 툴도 중요하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에픽 게임즈, 엔비디아, MS의 메시, 언리얼 등이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이다. 메타버스 시장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이들 기업 외에도 3D 콘텐츠를 개발해주는 디자인 업체들도 성장할 것이다. 물론 메타버스에는 쇼핑몰을 구축하거나 마케팅을 대행하는 기업들도 주목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자사의 상품이나 브랜드를 PR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공간을 설계해 상품을 진열하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대행해주고 디자인해주는 전문 업체들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제조업체들도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굿즈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 혹은 PR 목적으로 제공하려면 이를 대행해줄 대행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점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주는 솔루션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메타버스를 개척하는 히든 챔피언. 인터넷 사업은 늘 사람들이 많이, 자주, 오래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배하는 기업이 최대 수혜주였다. 웹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지마켓, 세이클럽이었고, 모바일에서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쿠팡, 당근마켓, 배달의 민족, 토스였던 것처럼 메타버스에서도 그런 킬러 앱이 최고의 수혜주일 것이다. 그런 킬러 앱은 단 하나가 아니라 분야별로 구분되어 여러 개의 킬러 앱들이 주목받을 것이다. 게임, 이커머스,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커뮤니티 등의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 구분 방법을 기준으로 메타버스 앱들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신규 앱들이 영역별로 주목받을 것이다.
그 외에 기존의 웹, 앱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신규 분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킬러 앱들도 탄생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와 모션, 복장, 표정 등만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메타버스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킬러 앱들이 있을 수 있다. 마치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이나 스노우의 사진 효과처럼 아바타를 한껏 치장해주는 전문 킬러 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셀럽들의 순위를 매기고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는 등 새로운 소셜 서비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함께 라이브로 공연이나 영화를 보는 투어 서비스가 등장할 수도 있고, 입시나 취업에 관련된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가상 오피스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무 협업 서비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 메타버스에 맞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을 눈여겨보고 미래가 유망해 보이는 곳을 찾아 나서면 숨은 히든 챔피언을 만날 수 있다. 은행보다 믿음직한 블록체인으로 만든 암호화폐, 디파이 코인. 블록체인 애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신뢰가 은행보다 더 크다. 국가조차 파산 신청, 즉 모라토리움을 하면 법정화폐 가치가 사라지는 마당이라 암호화폐야말로 국가나 은행보다 더 믿을 만한 화폐라는 것이다. 과연 블록체인으로 만든 암호화폐는 허상이 아닌 신미래일까?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중 하나일 뿐. 한국에서 전 세계 IT계의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바둑고수를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 두 번째가 암호화폐다. 특히 암호화폐는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 한국의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법적 규제까지 등장했을 정도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2021년에는 20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며 제2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욕망의 기술이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파고야 우리 일상에 당장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암호화폐는 개인에게 주식보다 더 큰 이윤을 줄 만큼 욕망을 자극했기에 이성을 잃고 과열된 분위기에 사회 전체가 들썩였다. 우리는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에 주는 영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국가에서 보증해서 만든 화폐는 법정화폐라고 한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이용해 만들어진 화폐를 말한다. 그 많은 기술 중에 왜 하필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만들었을까?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한 기술인데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다르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 세계의 컴퓨터를 이용해 파일을 분산해서 저장한다.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의 파일을 복제해서 저장하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로 파일을 수정하기가 어렵다. 중앙에 저장해둔 파일은 중앙의 컴퓨터를 소유한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등의 우리가 기록한 정보는 이들 기업의 정책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법적 판단에 따라 공개되거나 삭제, 변조가 가능하다. 반면 블록체인을 이용해 기록한 데이터는 심지어 소유자조차 삭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 그 내용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을 탈중앙화 시스템,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른다. 이런 특성을 금융에 활용한 것이 바로 암호화폐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해 만들어진 하나의 서비스가 암호화폐인 것이다. 모바일을 이용해 만든 서비스의 하나로 카카오톡이 있는 것과 같다.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고 암호화폐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다시 말해, A가 B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했다는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금액을 각자의 계정에 기록해 글로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로서 암호화폐가 대표적인 블록체인 서비스인 것이다. 왜 은행보다 낫다고 할까? 우리가 한국의 은행 계좌에서 미국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은 두 은행을 믿고서 보내는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송금 수수료를 낸다. 그런데 만일 그 신뢰를 은행이 아닌 기술에 맡긴다면 어떨까? 사실 은행이라고 100% 안전하지는 않다. 은행이, 아니, 국가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은행을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은행을 이용한 송금은 시간과 수수료라는 비용이 들어간다. 반면 기술은, 그것도 블록체인은 거의 100%에 가까운 신뢰로 검증이 가능하고 속도와 비용 면에서도 더 낮다고 평가받는다. 물론 아직 블록체인 기술이 미완의 상태라서 속도나 비용에 있어 개선할 여지가 남긴 했지만 향후 진화한다면 기존 은행을 이용한 송금과 비교해 상당한 경쟁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인터넷이 전 세계인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통해 가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가치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화폐뿐만 아니라 계약, 신용, 보증도 포함될 수 있다. A 컴퓨터에서 B 스마트폰으로 음악 파일이 전송되는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블록체인은 A라는 저작권자가 B라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값으로 매겨진 음악을 A와 B가 약속한 규칙에 맞게 특정 기기에서 1년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성사되어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이유로 카카오는 클레이튼, 페이스북은 DM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용자 간의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전 세계인이기 때문에 기존 각 국가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리 없다. 이들 암호화폐가 단지 송금뿐 아니라 결제부터 저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기존 금융기업들은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다. 이들 화폐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월렛이라는 지갑에 코인을 예금해 두고 이것을 타인의 지갑에 송금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암호화폐 거래소다. 국내에는 빗썸, 코빗 등의 거래소가 있으며 이 거래소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특정인에게 송금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즉 원화로 암호화폐를 직접 살 수도 있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 토큰 이코노미.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일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 자발적으로 참여한 단체, 기업, 개인들이 운영의 주체이다. 그런데 이들의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체계가 필요하다.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이 거대한 암호화폐를 글로벌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DAO,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부른다. 이런 조직의 운영 규약도 블록체인에 기록해 둠으로써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 운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기술 기반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하므로 오히려 사람이 운영하는 것과 달리 100% 검증 가능하고 임의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은 이러한 블록체인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참여자들의 자원 투자에 대한 보상이다. 블록체인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한데 이 컴퓨터 파워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에게 기존 화폐가 아니라 해당 블록체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폐를 줌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가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시스템을 와해하는 새로운 혁신 기술임은 자명하다. 이 기술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인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거름이 암호화 화폐인 것이다. 그런데 비트코인발 암호화 화폐의 투기성 이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보다는 당장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얄팍한 집단 이기주의가 작용해 발생했다. 블록체인과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암호화 화폐는 향후 10년 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다. 물론 지금의 현실 속 화폐를 대체하는 법정 화폐나 세계 공용으로 사용되는 화폐로서 지위를 가져가기엔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마일리지나 특정 기업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도토리 같은 가상화폐보다는 역할이 더 중요하고 범용적이겠지만 실제 화폐로서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의 화폐로서 기존 화폐와 함께 새로운 시스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점진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암호화폐는 해당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생태계를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보상수단이고 거래 촉매제다. 이 화폐를 어떤 경우에 보상으로 주고 어떻게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잘 정의해야 암호화폐를 발행한 블록체인이 지속 성장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토큰 이코노미라고 한다. 모든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한 글로벌 IT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블록체인은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블록체인 시장은 블록체인의 명확한 한계를 이해하고 강점을 활용해 사업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곳곳에 보인다. 기존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송금과 환전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나 물류 시스템 개선, 개인 간 에너지 거래, 의료 시장에서의 데이터 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가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실체가 더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시스템과 서비스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1. 블록체인의 한계보다 강점을 적극 이용해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2. 블록체인이 갖는 단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블록체인이 갖는 강점이 명확하기에 이 장점을 이용하여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3. 블록체인을 이용하되 기존의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며 호환성을 확대하고 있다. 4. 모든 것을 블록체인만으로 해결하려고 고집하지 않고 기존의 시스템, 프로토콜, 미들웨어 등의 기술과 조화를 이루어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 확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5. 모든 참여자에게 보상이 주어지도록 코인과 토큰의 설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6. 기존 서비스와 다르게 초기부터 모든 서비스 참여자들, 이해 관계자들에게 코인과 토큰의 형태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상 메커니즘에 대한 설계를 중요시한다. 8. 글로벌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투자자의 대상이 전 세계인이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함께 일하는 개발자와 파트너사들 역시
전 세계인이며 이렇게 탄생한 서비스와 사업의 사용 대상자 역시 특정 국가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9. 기존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10. 실체가 나오기도 전에 페이퍼만으로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와 사용자, 파트너 대상으로 실시간 정보 소통을 하며 사업 전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블록체인이 암호화폐를 넘어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도전한 지 5년이 넘어서고 있다. 이미 블록체인은 기존 클라우드 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과 같은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할 만한 반열에 들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계약 조항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들 덕분에 달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코인도 만들어지고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거래하는 NFT 등이 만들어지며 블록체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도전을 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기업들에 의해서 블록체인이 욕망의 기술로 치부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암호화폐가 있다. 하지만 거품이 가시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암호화폐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10%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준 화폐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새로운 시대의 화폐로서 역할을 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가상의 세계에서는 신개념의 화폐가 필요한데 그런 역할로서 암호화폐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야후가 구글에 밀리고 다음이 카카오에 인수합병되고 마이스페이스닷컴이 페이스북에 뒤처지고 쿠팡이 지마켓이나 11번가를 넘어섰던 것처럼 미래에 실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메타버스와 함께 화려한 도약을 할지는 미지수다. 더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이나 기존 제도권 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도전에 의해 암호화폐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들이 독자적인 화폐를 만들거나 기존 금융사와 제휴한 결제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금 확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나 대표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지는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IT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저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